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생각하라. 딸아, 지금 행복하니?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내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그런데 아빠도 행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이 나이가 되어도 잘 모르겠어. 지금 누군가 아빠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행복이란 난해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인생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어.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자신의 책 마음의 지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행복은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을 계산하고 불행은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패턴이다. 우리가 행복을 묻는 말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삶 전반을 떠올리기 때문이야. 일상 곳곳에 소소한 행복이 넘쳐나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곳곳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점점 잊고 살아가. 반면 구체적인 사례로 연상되는 불행은 버튼만 누르면 뚝 터진 듯 쏟아낼 수 있단다. 딸아,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질문을 바꾸니 너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대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 그럼 삶을 살아가며 무수히 겪는 일 중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일단 자신의 관심사를 놓치지 말아야 해. 사람은 누구나 관심사가 있기 마련이야. 간단한 예로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시를 즐기는 사람, 아니면 읽기보다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관심사가 각기 달라. 일상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관심사에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한 번이라도 눈길이 가는 대상이나 일이 있다면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는 거야. 그곳에서 행복의 원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다. 행복의 원석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은 그것을 경험해 보는 거야. 이땐 단순히 한쪽 발을 담그는 정도로 충분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는 것 또한 간접 경험을 해보기에 좋은 방법이지. 어떤 것을 실제로 경험해봤다는 것의 의미는 생각보다 크단다. 백화점에서 단순히 눈으로 물건을 구경할 때보다 손가락을 뻗어 물건을 만질 때 구매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직접 만지고 경험한 관심거리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돼. 이제 너도 행복이 담긴 관심사에 손가락을 뻗어 그 촉감을 느끼게 된 거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단순한 관심거리였던 그 일은 경험을 통해 어느새 좋아하는 일이 되어 있을 테니까. 좋아하는 일이니 시간을 쏟게 되고 어려운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서도 즐거움을 찾게 되지. 바로 몰입의 단계야.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염없이 좋을 수만은 없어.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는 권태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지. 따라 행복을 찾아 나서는 내게 권태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알려줄게. 이는 즐거운 일을 하나둘 찾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해. 먼저 몰입의 단계에 접어들수록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제대로 먹지 않고 쪽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 지친 몸과 마음은 한순간에 열정의 불씨를 꺼트리기도 하거든. 바로 번아웃 증후군처럼 말이야. 이런 시기에는 그 일을 억지로 지속하면
권태감이 더 커져서 아예 놓아버리고 싶어질지도 몰라. 좋아하는 일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권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너만의 방법이 필요해. 한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후에는 휴식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줄도 알아야 해. 또 권태로움을 느끼는 일에 상위 감정을 찾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글쓰기에 몰입하는 단계를 지나 권태로움을 느낀다면 생각을 표현하는 다른 일로 잠시 주의를 환기하는 식의 방법이야. 아빠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동일한 상위 감정의 범주에 두고 있어. 그래서 글쓰기에 권태로움을 느낄 때면 노트를 덮고 그림을 그린단다. 그 그림의 대부분은 내 웃는 얼굴로 채워지지. 딸아,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궁금하구나. 부디 즐거운 일을 찾고 그 일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렴. 그 삶이 너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거야. 아빠는 지금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내 모습을 쓰고 그리며 살아가겠지. 그래서 아빠는 행복하단다. (50이) 된 내 모습을 상상해보자. 반백년,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옛 성형 공자는 50을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라고 했어. 과연 인간이 50년을 살면 하늘의 뜻을 알 정도로 성숙해질까? 아마도 50년 만에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선 온 세대를 통틀어 4대 성인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는 50에 깨달아야 하는 이치를 하늘의 뜻이니 우주 만물의 원리인이 하는 거창한 표현보다 그저 자신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어. 딸아, 50이 된 너의 모습이 궁금하구나.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50이라는 나이는 너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시기야. 아빠가 대학생이었을 때 도서관에서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다가올 시대에는 평생 한 가지 직업을 갖는 일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한 구절을 읽고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먼 미래의 일이겠지 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 엔잡러라는 말을 수도 없이 접하고 있으니 아빠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알겠더라. 직업을 2가지 이상 가진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50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한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TV에 소개될 정도로 희소해질지도 몰라. 앞으로 뻗어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선 늘 너의 역량을 키우고 개발해야 해. 본업을 두고 다른 일에 한눈 파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시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오히려 내가 살아갈 시대에는 언제든 극과 극을 오가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해. 그러니 직업에 있어서는 늘 열린 마음을 가지렴. 언제든 이력서 직업란에 새로운 한 줄을 적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50에는 온전한 너의 편인 남편과 널 닮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갔으면 해. 아이를 가지는 일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이 생겨나고 있어. 여기에 아빠가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아빠의 삶은 내가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야. 이 세상에 날 닮은 내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아빠의 마음속 불변의 진리란다. 50 전까지는 몸을 바삐 움직여야 할 나이였다면 50 이후에는 머리와 마음이 바쁜 시기야.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식, 연로한 부모, 그리고 갱년기와 함께 겪어야 할 신체의 변화까지 50에 찾아오는 삶의 짐이 때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자연의 이치가 늘 그렇듯
너만의 희생이라 여겼던 그 시기도 언젠가 지나갈 테니 말이야.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도 따스한 봄볕을 맞아 아지랑이가 되고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도 어느덧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이 되어 불어올 테니까. 딸아, 마지막으로 50이 된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공자는 50 이전의 40을 불혹, 즉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되새겨봤으면 해. 불혹을 실천하려면 일단 수많은 유혹거리가 자신을 찾아와야 하지. 50은 불혹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래도 늘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켜 누군가 혹은 어떤 일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해. 넘치는 유혹거리에 고민하는 것이 무관심에 방치된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100번 낫기 때문이야. 따라 50 이전에는 50이 된 내 모습을 기대하기를, 50 이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보낸 50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랄게. 반백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내 미래는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 50의 내 모습을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떠올리렴. 고마움과 미안함은 지금 당장 표현하라. 뭐든 때가 있는 법이라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그 중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야. 특히 고마움과 미안함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 고마움과 미안함은 상반되는 감정이지만 표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두 감정 모두 마치 상대에게 마음의 빚을 진 듯 여겨져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럴수록 고마움과 미안함을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해.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적절한 단어와 어투로 감정을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자기 행동이 가치 있었다고 여기며 기뻐할 거야. 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진심을 담아 사과하렴. 그 작은 용기가 다툼의 불씨를 누그러뜨려 상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야. 때론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지.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꼭 말로 해야 해? 라는 생각들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렴. 지금껏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편안함이라는 허울로 가린 채 되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거야. 눈빛만 보고도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저 상대의 감정을 내 기준에 따라 제멋대로 유추해내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과 미안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해. 내가 6살 때 설날을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세배하는 법을 배워와 가족들에게 절을 하고 다녔어. 그런데 정작 설날 당일은 낯선 친척들 틈에서 부끄러움을 타느라 제대로 세배하지 못했지. 속상함에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좋아하는 삼촌한테 꼭 세배하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그의 어린이날 삼촌이 내게 줄 인형을 사서 우리 집에 들렀어. 한참을 신나게 놀다가 삼촌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현관문 앞에서 내가 뜬금없이 절을 하는 게 아니겠니?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과 함께 말이야. 내 삼촌은 내년 세배를 미리 받았네 라며 크게 웃었지. 딸아, 지금 고마움을 느끼는 또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누군가가 있니? 혹시 마음을 표현할 적절한 때를 놓쳐 후회하고 있진 않니?
마음은 곧바로 표현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배웠을 어렸을 적 너처럼 바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해. 만약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당장 휴대전화를 들어 메시지를 쓰렴. 망설이는 와중에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 당장이란다. 때를 놓친 세배가 가족에게 웃음을 선물했듯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는데 적절한 때는 있어도 너무 늦은 때는 없어. 시적절하게 상대에게 전해지는 감정은 그 울림이 더욱 크다는 것을 명심하렴. 아빠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자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내 딸. 나에게 찾아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넌 아빠의 삶의 이유이자 인생의 고비마다 힘을 낼 수 있는 빛이었어. 딸아, 진심으로 고마워. 아빠의 마음이 책의 한 구절로 남아 오래도록 내가 꺼내볼 수 있기를 소망해. 아빠의 마음은 언제든 이 책에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책을 펼쳐보렴. 그 순간이 아빠의 마음이 전해지는 적절한 때란다.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생각하라. 딸아, 지금 행복하니?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내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그런데 아빠도 행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이 나이가 되어도 잘 모르겠어. 지금 누군가 아빠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행복이란 난해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인생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어.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자신의 책 마음의 지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행복은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을 계산하고 불행은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패턴이다. 우리가 행복을 묻는 말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삶 전반을 떠올리기 때문이야. 일상 곳곳에 소소한 행복이 넘쳐나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곳곳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점점 잊고 살아가. 반면 구체적인 사례로 연상되는 불행은 버튼만 누르면 뚝 터진 듯 쏟아낼 수 있단다. 딸아,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질문을 바꾸니 너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대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 그럼 삶을 살아가며 무수히 겪는 일 중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일단 자신의 관심사를 놓치지 말아야 해. 사람은 누구나 관심사가 있기 마련이야. 간단한 예로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시를 즐기는 사람, 아니면 읽기보다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관심사가 각기 달라. 일상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관심사에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한 번이라도 눈길이 가는 대상이나 일이 있다면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는 거야. 그곳에서 행복의 원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다. 행복의 원석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은 그것을 경험해보는 거야. 이땐 단순히 한쪽 발을 담그는 정도로 충분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는 것 또한 간접 경험을 해보기에 좋은 방법이지. 어떤 것을 실제로 경험해봤다는 것의 의미는 생각보다 크단다. 백화점에서 단순히 눈으로 물건을 구경할 때보다 손가락을 뻗어 물건을 만질 때 구매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직접 만지고 경험한 관심거리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돼. 이제 너도 행복이 담긴 관심사에 손가락을 뻗어 그 촉감을 느끼게 된 거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단순한 관심거리였던 그 일은 경험을 통해 어느새 좋아하는 일이 되어 있을 테니까. 좋아하는 일이니 시간을 쏟게 되고 어려운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서도 즐거움을 찾게 되지. 바로 몰입의 단계야.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염없이 좋을 수만은 없어.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는 권태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지. 따라 행복을 찾아 나서는 내게 권태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알려줄게. 이는 즐거운 일을 하나둘 찾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해. 먼저 몰입의 단계에 접어들수록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제대로 먹지 않고 쪽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 지친 몸과 마음은 한순간에 열정의 불씨를 꺼트리기도 하거든. 바로 번아웃 증후군처럼 말이야. 이런 시기에는 그 일을 억지로 지속하면 권태감이 더 커져서 아예 놓아버리고 싶어질지도 몰라. 좋아하는 일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권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너만의 방법이 필요해. 한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후에는 휴식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줄도 알아야 해. 또 권태로움을 느끼는 일에 상위 감정을 찾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글쓰기에 몰입하는 단계를 지나 권태로움을 느낀다면 생각을 표현하는 다른 일로 잠시 주의를 환기하는 식의 방법이야. 아빠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동일한 상위 감정의 범주에 두고 있어. 그래서 글쓰기에 권태로움을 느낄 때면 노트를 덮고 그림을 그린단다. 그 그림의 대부분은 내 웃는 얼굴로 채워지지. 따라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궁금하구나. 부디 즐거운 일을 찾고 그 일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렴. 그 삶이 너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거야. 아빠는 지금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내 모습을 쓰고 그리며 살아가겠지. 그래서 아빠는 행복하단다. (50이) 된 내 모습을 상상해보자. 반백년,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옛 성형 공자는 50을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라고 했어. 과연 인간이 50년을 살면 하늘의 뜻을 알 정도로 성숙해질까? 아마도 50년 만에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선 온 세대를 통틀어 4대 성인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는 50에 깨달아야 하는 이치를 하늘의 뜻이니 우주 만물의 원리이니 하는 거창한 표현보다 그저 자신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어. 따라 50이 된 너의 모습이 궁금하구나.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50이라는 나이는 너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시기야. 아빠가 대학생이었을 때 도서관에서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다가올 시대에는 평생 한 가지 직업을 갖는 일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한 구절을 읽고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먼 미래의 일이겠지 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 엔잡러라는 말을 수도 없이 접하고 있으니 아빠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알겠더라. 직업을 2가지 이상 가진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50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한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TV에 소개될 정도로 희소해질지도 몰라. 앞으로 뻗어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선 늘 너의 역량을 키우고
개발해야 해. 본업을 두고 다른 일에 한눈 파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시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오히려 내가 살아갈 시대에는 언제든 극과 극을 오가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해. 그러니 직업에 있어서는 늘 열린 마음을 가지렴. 언제든 이력서 직업란에 새로운 한 줄을 적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50에는 온전한 너의 편인 남편과 널 닮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갔으면 해. 아이를 가지는 일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이 생겨나고 있어. 여기에 아빠가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아빠의 삶은 내가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야. 이 세상에 날 닮은 내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아빠의 마음속 불변의 진리란다. 50 전까지는 몸을 바삐 움직여야 할 나이였다면 50 이후에는 머리와 마음이 바쁜 시기야.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식, 연로한 부모, 그리고 갱년기와 함께 겪어야 할 신체의 변화까지 50에 찾아오는 삶의 짐이 때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자연의 이치가 늘 그렇듯 너만의 희생이라 여겼던 그 시기도 언젠가 지나갈 테니 말이야.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도 따스한 봄볕을 맞아 아지랑이가 되고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도 어느덧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이 되어 불어올 테니까. 딸아, 마지막으로 50이 된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공자는 50 이전의 40을 부록, 즉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되새겨봤으면 해. 부록을 실천하려면 일단 수많은 유혹거리가 자신을 찾아와야 하지. 50은 부록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래도 늘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켜 누군가 혹은 어떤 일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해. 넘치는 유혹거리에 고민하는 것이 무관심에 방치된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100번 낫기 때문이야. 딸아, 50 이전에는 50이 된 내 모습을 기대하기를, 50 이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보낸 50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랄게. 반백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내 미래는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 50의 내 모습을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떠올리렴. 고마움과 미안함은 지금 당장 표현하라. 뭐든 때가 있는 법이라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그 중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야. 특히 고마움과 미안함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 고마움과 미안함은 상반되는 감정이지만 표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두 감정 모두 마치 상대에게 마음의 빚을 진 듯 여겨져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럴수록 고마움과 미안함을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해.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적절한 단어와 어투로 감정을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자기 행동이 가치 있었다고 여기며 기뻐할 거야. 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진심을 담아 사과하렴. 그 작은 용기가 다툼의 불씨를 누그러뜨려 상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야. 때론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지.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꼭 말로 해야 해? 라는 생각들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렴. 지금껏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편안함이라는 허울로 가린 채 되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거야. 눈빛만 보고도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저 상대의 감정을 내 기준에 따라 제멋대로 유추해내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과 미안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해. 내가 6살 때 설날을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세배하는 법을 배워와 가족들에게 절을 하고 다녔어. 그런데 정작 설날 당일은 낯선 친척들 틈에서 부끄러움을 타느라 제대로 세배하지 못했지. 속상함에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좋아하는 삼촌한테 꼭 세배하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그의 어린이날 삼촌이 내게 줄 인형을 사서 우리 집에 들렀어. 한참을 신나게 놀다가 삼촌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현관문 앞에서 내가 뜬금없이 절을 하는 게 아니겠니?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과 함께 말이야. 내 삼촌은 내년 세배를 미리 받았네 라며 크게 웃었지. 딸아, 지금 고마움을 느끼는 또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누군가가 있니? 혹시 마음을 표현할 적절한 때를 놓쳐 후회하고 있진 않니? 마음은 곧바로 표현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배웠을 어렸을 적 너처럼 바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해. 만약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당장 휴대전화를 들어 메시지를 쓰렴. 망설이는 와중에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 당장이란다. 때를 놓친 세배가 가족에게 웃음을 선물했듯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는데 적절한 때는 있어도 너무 늦은 때는 없어. 시의적절하게 상대에게 전해지는 감정은 그 울림이 더욱 크다는 것을 명심하렴. 아빠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자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내 딸. 나에게 찾아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넌 아빠의 삶의 이유이자 인생의 고비마다 힘을 낼 수 있는 빛이었어. 딸아, 진심으로 고마워. 아빠의 마음이 책의 한 구절로 남아 오래도록 내가 꺼내볼 수 있기를 소망해. 아빠의 마음은 언제든 이 책에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책을 펼쳐보렴. 그 순간이 아빠의 마음이 전해지는 적절한 때란다.